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철수입니다. 15년간 체코 주재 북한 외교관으로 근무했고 9년 탈북한 증언자예요. 바로 지금 2025년 10월 7일 새벽 3시 17분 서울 노원구 제 원룸 6층에서 평소처럼 조선중앙텔레비전 인터넷 중계를 켜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에 나타난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평일이 김정은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불가능해. 그가 정말로 돌아왔다는 건가? 컵라면을 젓던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급하게 리모컨을 집어들고 음량을 높였습니다. 화면을 다시 보니 분명했어요. 30년간 유럽을 떠돌던 그 남자가 김정은의 바로 옆에 앉아서 마치 예전부터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었다는 듯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고 갤러리를 뒤졌어요. 2019년 11월 3일 프라하에서 찍었던 마지막 사진을 찾아내자마자 그날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체코 대사관 마지막 날 김평일 대사가 저를 바라보던 그 차가운 시선.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무언가 다른 게 있었어요. 당시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무언가를 마침내 실행에 옮기려는 사람의 눈빛이었던 거죠.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도 식어버린 채 저는 화면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했어요. 화면 속 김평일의 얼굴은 제가 체코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유배된 왕족의 체념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에 서서 자신의 시대를 열어가려는 지배자의 모습이었어요. 30년간 유럽을 떠돌던 김씨 왕조의 그림자 김평일. 김일성의 둘째 아들이자 한때 후계자 1순위였던 남자가 다시 평양의 권력 중심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남자를 잘 압니다. 1995년부터 9년까지 5년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시작해서 체코 프라하까지 그의 곁에서 일했거든요. 아침 7시에 대사관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할 때까지 그가 어떤 신문을 읽는지, 어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지, 서방 정치인들과 만날 때는 어떤 표정을 짓는지, 혼자 있을 때는 또 어떤 생각에 잠겨 있는지까지 모두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목숨을 걸고 하는 증언입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제가 15년간 함께 일하며 정이 들었던 동료들이 남아있고 탈북 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증언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들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 자신도 언제든지 보복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진실만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3일 후 10월 10일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김평일이라는 남자가 진짜 누구인지 10년간 무엇을 준비해왔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김평일의 귀국이 단순한 가족 상봉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10월 10일 열병식 예고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 보세요. 평양 김일성 광장에 설치된 주석단을 보면 김평일의 자리가 아주 특별한 위치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의 바로 옆자리, 전통적으로 당의 2인자가 앉는 그 자리 말이에요. 북한에서 주석단 자리 배치는 단순한 의전이 아닙니다. 권력 서열을 정확히 반영하는 정치적 선언이거든요. 1cm라도 잘못 앉으면 숙청감이에요. 그런데 30년간 사실상 유배 생활을 한 김평일이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건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30년간 준비해온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3일 후 10월 10일 김일성 광장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이야기는 1995년 헝가리 부다페스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김평일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때로 돌아가야 해요. 1979년 젊은 김평일이 유고슬라비아 무관으로 처음 해외 발령을 받았을 때는 25세의 야심찬 왕자였습니다. 김일성의 둘째 아들로서 이복형 김정일과 후계자 경쟁을 벌이던 시절이었어요. 얼마나 유능했는지 아시나요?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러시아어, 영어, 독일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했거든요. 하지만 1980년 조선노동당 6차 대회에서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김평일의 모든 꿈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때부터 진짜 유배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1988년 헝가리 대사 부임, 그 후 폴란드, 불가리아, 핀란드를 거쳐 마지막으로 체코까지 40년 동안 유럽 곳곳을 떠돌아다녔죠. 제가 2005년 부다페스트에서 김평일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이 아직도 선명해요. 3월의 부다페스트는 을씨년스러웠는데 김평일 대사의 뒷모습도 그만큼 쓸쓸해 보였어요. 북한 대사관 2층 집무실에서 창가에 서서 도나우강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리자 천천히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동무인가? 평양에서 온 새 직원 말이군. 네, 대사님. 열심히 배우고 일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선의 김평일이 아니라 그냥 외교관일 뿐이다. 너무 부담 갖지 말게. 당시엔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평일은 그때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평양의 왕자가 아닌 국제적인 전문가로서, 권력자가 아닌 전략가로서 말이에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1970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내각 부부장이었고 어머니는 평양음악대학 교수였어요. 북한에서는 꽤 잘 나가는 집안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영재 교육을 받았습니다. 평양 제1중학교를 거쳐 김일성대학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했고 재학 중에 이미 외무성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1994년 김미영이라는 평양음악대학 학생과 결혼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쇼팽 야상곡을 연주할 때의 그 우아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결혼 1년 후에 김설미라는 딸을 얻었어요. 25살에 해외 근무 발령을 받았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셈이었거든요. 하지만 김평일 대사를 지켜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단순히 좌절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BBC, CNN, 독일 공영방송 뉴스를 다 챙겨보고 주요 서방 일간지들을 모두 읽었어요. 헝가리어도 배우기 시작했고요. 저녁에는 헝가리 현지 정치인들,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부다페스트 경제포럼에 참석하고 현지 대학에서 강연도 했어요. 마치 언젠가 이 모든 지식과 인맥을 활용할 날이 올 것처럼 말이에요. 1999년 폴란드로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르샤바에서도 계속 같은 패턴이었거든요. 현지 언론 인터뷰, 경제 포럼 참석, 정치인들과의 만남. 그런데 폴란드에서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EU 관련 세미나에도 자주 참석했고 서방의 경제 체제에 대한 분석도 더 치밀해졌죠. 2000년대 초반부터는 확실히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체념했던 사람이 다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김평일 대사가 미국의 대외 정책을 분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2004년 어느 날 김평일 대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철수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조선도 언젠가는 변해야 할 텐데. 그때는 단순한 감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2005년 체코 프라하로 이동했을 때부터 김평일의 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프라하는 달랐습니다. 유럽의 심장부잖아요. 동유럽의 파리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죠. 김평일 대사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체코 정착 후 국제활동이 확연히 늘어났거든요. 프라하 북한 대사관은 구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어요.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영사부, 2층은 정무부, 3층이 대사실이었죠. 김평일 대사의 집무실은 3층 끝쪽에 있었는데 창밖으로 프라하 성이 보이는 멋진 자리였어요. 2006년부터 김평일 대사는 체코 언론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체코 공영방송, 프라하 데일리, 리도베 노비니 등 주요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죠. 처음엔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자신의 개인적 견해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2007년부터는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시작했어요. BBC, CNN, 프랑스 24 독일 공영방송, 수십 차례 인터뷰를 했죠. 당시엔 북한 이미지 개선용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자신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08년 BBC와의 인터뷰였어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김평일 대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핵 문제는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이건 당시 평양의 공식 입장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였어요. 좀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었죠. 매년 프라하 경제 포럼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2009년부터는 아예 패널로 참석해서 발표도 했죠.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때 김평일 대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경제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한다. 상호 이익이 있으면 협력할 수 있다. 체코 주요 기업인들과도 개별 만남을 가졌고 심지어 체코 대통령과도 여러 번 면담했거든요. 2010년에는 바칠라프 클라우스 대통령 부부를 북한 대사관에 초대해서 만찬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체코 재계 인사들 집에 초대받아 저녁 식사하기도 했고요. 왜 대사님이 그렇게 경제인들과 만나시는 걸까? 당시엔 이해 못했는데 지금 보니 미래를 대비한 인맥 구축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김평일 대사를 보면서 점점 내적 갈등이 커졌어요. 서방 세계를 직접 목격하니까 충격이 컸거든요. 프라하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평양의 삭막한 분위기와 너무 대조되더라고요. 서점에 가면 어떤 책이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TV를 켜면 정부를 비판하는 프로그램도 당연하게 나오고 평양에 남겨둔 아내와 딸 생각도 계속 났어요. 전화할 때마다 아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설미가 아빠를 찾아요. 이제 15살인데 아빠 얼굴도 가물가물하다고 해요.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곧 돌아가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2010년 어느 겨울날이 특히 기억나요. 체코 프라하 대사관 3층 집무실에서 김평일 대사가 창밖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거든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텐데. 하지만 돌아가면 뭔가를 해야지. 그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서 뭔가를 해내겠다는 의지였던 거죠. 2012년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김평일 대사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긴장하고 있었는데 김평일 대사만큼은 의외로 침착했거든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오는군. 김평일 대사가 중얼거린 말이에요. 2013년부터는 김평일 대사의 활동이 더욱 적극적이 되었어요. 유럽의회 인사들과의 회동, 각종 국제 세미나 참석, 마치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2015년부터 김평일의 행동에 확실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독서, 습관의 변화였어요. 이전까지는 주로 경제, 외교 관련 서적을 읽었는데 2015년부터는 역사서와 정치 철학 서적을 많이 읽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동유럽, 민주화 과정에 관한 책들을 탐독했어요. 대사님, 요즘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세요? 제가 물어보니 김평일 대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네. 변화의 시기에는 역사가 최고의 스승이지. 2015년 말부터는 더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유럽의회 인사들과의 회동, 경제 포럼에서의 기조연설까지 마치 30년 후 평양으로 돌아가서 활용할 자산들을 체계적으로 쌓고 있는 것 같았어요. 2016년에는 프라하 카를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어요. 21세기 동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였는데 그때 김평일 대사가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변화는 필연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거죠. 현명한 지도자라면 변화의 물결을 읽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당시엔 일반적인 이야기로 들렸는데 지금 보니 자신의 계획을 암시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7년 11월 15일 저녁 제 인생을 바꾼 대화가 있었어요. 대사관 업무가 끝나고 집에 가려던 중이었는데 3층 복도에서 김평일 대사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있던 모양이었죠. 그때 김평일 대사의 모습이 좀 특별했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대사님, 아직 안 가세요? 아, 철수야. 너도 늦었네. 요즘 체코 정세 분석하느라 바빴어. 그때 김평일 대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철수야, 체스 둘 줄 아나? 아니요, 대사님.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체스가 어떤 게임인지는 알지? 네, 대략은. 김평일 대사가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가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프라하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프라하 성의 불빛이 특히 아름다웠죠. 체스는 참 재미있는 게임이다. 특히 약한 말들의 역할이 흥미로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 체스에서 가장 약한 말이 무엇인지 아나? 잘 모르겠습니다. 폰이야. 가장 약하고 움직임도 제한적이지. 앞으로만 한 칸씩밖에 못 가고 뒤로는 절대 갈 수 없어. 김평일 대사가 창밖 프라하 성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그때 김평일 대사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더 깊고 더 의미심장하게 변했거든요. 그 가장 약한 말이 왕을 지킬 수도 있고 왕을 위협할 수도 있다네. 그리고 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야.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수도 있고 말이야. 얼마나요? 제가 무심코 물었더니 김평일 대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30년을 기다려야 하는 수도 있고 말이야. 30년이라고요? 왜 하필 30년이라는 숫자를 말한 걸까요? 대사님, 10년이라는 건 철수야, 인생은 길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임은 한 번의 승부로 끝나지 않는 법이지. 가장 약한 말도 끝까지 가면. 김평일 대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퀸이 될 수 있어. 가장 강력한 말로 변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때는 단순한 철학적 담화로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대화 이후 김평일 대사의 서방 정치경제 분석이 더욱 치밀해졌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중국의 1대1로 구상,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 모든 걸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완전히 준비를 마치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2017년 말쯤부터는 뭔가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김평일 대사의 행동에서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2018년부터 김평일 대사 주변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평양과의 연락이 더 빈번해졌고 중요한 보고서들을 더 자주 작성했죠.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있었을 때 김평일 대사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했군.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당시엔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했는데 지금 보니 자신의 기회가 왔다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실망하고 있었는데 김평일 대사만큼은 오히려 기대에 찬 표정이었거든요. 실패도 기회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가 온 거야. 2019년 9월 체코 프라하에서 김평일 대사의 마지막 공식 만찬이 있었어요.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날은 체코 외무부 장관과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김평일 대사가 적극적으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만찬장 분위기가 이상하게 조용했고 김평일 대사의 표정도 어딘가 다르더라고요. 참석자도 평소보다 적었어요. 보통은 50명 정도 오는데 그날은 3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김평일 대사가 건배사를 할 때의 모습이 특별했어요. 마치 무언가 큰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코와 우리 공화국 간의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김평일 대사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죠. 당시에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만찬이 끝난 후 대사관으로 돌아가서 김평일 대사와 단둘이 개인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사님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나눈 그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철수야,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법이다.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었죠. 대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자 김평일 대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참 긴 시간이었다. 그때는 단순한 회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예고였습니다. 30년의 준비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다는 뜻이었던 거죠. 대사님, 혹시 평양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조선도, 세계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 후 몇 주 동안 대사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양에서 특사들이 연달아 왔고 모든 문서가 재검토되었어요. 심지어 대사관 직원들의 개인 신상까지 다시 조사받았습니다. 11월 첫째 주에는 평양에서 온 보위부 요원들이 대사관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검정색 아우디 A8 2대와 회색 메르세데스 벤츠 1대가 대사관 앞에 주차되어 있었죠. 김평일 대사는 30년간 모아둔 서양 클래식 음반들,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서적들, 심지어 개인적으로 주고받던 편지들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김평일 대사가 자신의 개인 서재를 정리하는 모습이었어요. 수천 권의 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건 상자에 담고 어떤 건 따로 보관하더라고요. 무엇을 가져갈지, 무엇을 남겨둘지를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는 모습이었어요. 대사님, 이 책들을 평양으로 가져가실 건가요? 보위부 요원 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투로 물어봤습니다. 김평일 대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30년간 공부한 결과물들이다. 조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필요할 것 같다. 문제라도 되나?
그때는 단순히 학구적 성향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평일은 평양에서 그 지식들을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김평일 대사가 개인 금고에서 각종 문서들을 꺼내서 정리하는 모습이었어요. 30년간 해외에서 주고받은 편지들, 회의록들, 개인적인 메모들이 가득했는데 그중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따로 보관하더라고요. 이 30년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군. 김평일 대사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회한이 아니라 오히려 만족감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2019년 11월 3일 프라하 바칠라프 하벨 국제공항.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날입니다. VIP 라운지에서 김평일 대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보위부 요원들과 평양에서 온 수행원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우리 둘만 소파에 앉아 있었죠. 김평일 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15년간 수고 많았다. 대사님, 저야말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넌 어떻게 할 거냐?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자 김평일 대사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15년간 봐온 것 중 가장 강렬했어요. 세장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택할 것인가. 그 순간 김평일 대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간 억눌렀던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대사님은 세장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김평일 대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나는 세장을 부수러 들어가는 것이다. 철수야, 현명한 선택을 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역사는 항상 기다리는 자의 것이라는 걸. 30년을 기다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30년간 단순히 기다린 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북을 하기로 한 거죠. 2019년 11월 4일부터 시작된 제 탈북 여정은 험난했어요. 체코에서 바로 한국으로 올 수는 없었거든요. 먼저 독일을 거쳐 몇 개월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평양에 남겨둔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미영아, 설미야, 아빠가 배신자가 되어버렸구나. 매일 밤 그들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김평일 대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2020년 3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동안 저는 아주 위험한 일을 시작했어요. 북한 내부 연결고리들을 조심스럽게 유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발각되면 제 목숨은 물론이고 그쪽 사람들도 모두 위험해질 일이었지만 김평일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첫 번째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김평일이 평양에 도착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간부들이 귀국하면 보통 최소 1에 2년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상 검증은 기본이고 해외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모두 조사받아야 해요. 평양의 한 소식통이 2020년 4월경 전해준 이야기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분은 당 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중간 간부였는데 목숨을 걸고 정보를 빼내준 거였어요. 박동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평일 동지가 경제 분야 자문을 맡고 계시는데 특히 서방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직접 김정은 동지께 제안하신다고 해요. 매주 화요일마다 개별 면담을 하신다더군요. 매주 개별 면담이라고요? 이건 단순한 자문 수준이 아니었어요.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와 매주 개별 면담을 한다는 건 그야말로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외무성에서 일하는 한 관료는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전해줬어요. 김평일 동지께서 대미 협상 전략을 직접 작성하고 계십니다.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셨는데 김정은 동지께서 매우 관심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김평일 동지의 의견을 중요하게 참고하신다더군요. 더 놀라운 건 인사 변동이었어요. 김평일과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연달아 요직으로 승진했거든요. 1990년대 헝가리에서 김평일 밑에서 일했던 리수용이 외무성 부상으로 승진했습니다. 2000년대 폴란드에서 함께 근무했던 박명호는 유럽국 국장에서 아메리카국 국장으로 발탁되었고요. 경제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김평일이 1980년대 소련 유학 시절 알게 된 인맥들이 하나둘씩 중앙당으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국가계획위원회와 대외경제성에서 김평일 라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연달아 부상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군부 인사였습니다. 김평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던 몇몇 장성들이 갑자기 중요한 보직을 맡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모두 1970년대 김평일이 김정일과 후계자 경쟁을 할 때 김평일을 지지했던 인물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반된 정보들도 들어왔어요. 국가모의성과 연결된 다른 소식통에서는 김평일이 사실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평양시 중구역의 한 특별 관저에 거주하면서 24시간 보위부 요원들의 경호를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겉보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제한된 활동만 허용된다는 정보였죠. 2022년에는 더 복잡한 소식이 왔어요. 김평일이 개인적으로 김정은에게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즉석에서 승인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활동이 보위부에 실시간 보고된다고도 했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김정은은 김평일을 이용하려 했지만 김평일 역시 조카를 이용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둘 다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2023년부터는 김평일의 영향력이 공개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제 무대에서의 활동 증가였어요. 외국 손님들과의 면담에 자주 동석하기 시작했고 독자적인 발언도 하더라고요. 더 이상 조용한 자문역이 아니었죠. 2023년 5월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평일이 면담에 참석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때 김평일이 러시아어로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30년간 유럽에서 쌓은 외국어 실력을 활용한 거죠. 2023년 9월에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그때도 김평일이 중국어로 대화를 나눴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김정은보다 오히려 김평일이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했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2024년 들어서는 변화가 가속화됐어요. 특히 경제 정책에서 김평일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거든요.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모든 분야에서 김평일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2024년 7월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김평일이 독자적으로 외국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김정은의 승인 하에서였지만 북한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2025년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2025년 8월부터 10월 10일 열병식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김평일이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단순한 참석자가 아니라 핵심 기획자였어요. 김평일 동지가 열병식 준비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계십니다. 특히 국제 언론 대응 전략을 직접 검토하신다고 해요.
CNN, BBC 등 주요 서방 언론들의 보도, 계획까지 파악하고 계신다더군요. 30년간 서방에서 쌓은 언론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행사 준비가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 발신 전략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주석단 자리 배정이었어요. 제가 여러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김평일의 자리가 김정은 바로 옆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당의 2인자가 앉는 위치죠. 북한에서 주석단 자리 배치는 권력 서열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의자 높이, 책상과의 거리, 마이크 위치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어요. 1cm라도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10년간 사실상 유배 생활을 한 김평일이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건 권력 구조의 공식적 변화를 의미해요. 또 다른 정보도 있어요. 김평일이 이번 열병식에서 특별 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김정은의 주연설이 메인이겠지만 김평일이 대외 정책이나 경제, 협력에 관한 별도의 메시지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획기적인 변화예요.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독자적인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건 거의 전례가 없거든요. 2017년 프라하에서 했던 체스 이야기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가장 약한 말이 끝까지 가면 퀸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30년간 준비해온 그 계획이 드디어 완성 단계에 진입한 거예요. 김평일은 자신을 폰에 비유했었죠. 30년간 배되어 아무 힘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왕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폰이 체스판의 끝까지 도달해서 퀸으로 승급하는 순간이 온 거죠. 김평일의 진짜 계획은 이런 거였을 것입니다. 첫째, 10년간 서방 세계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김정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 둘째, 자신의 라인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해서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인지도와 신뢰를 활용해서 김정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은 이후의 북한을 대비하여 자신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어쩌면 김정은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의 과도기 동안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어요. 3일 후 2025년 10월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벌어질 일을 예상해보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김평일이 2인자 위치를 공식 확인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북한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김정은 김평일 투톱 체제로 전환되면서 김평일이 대외 업무와 경제 분야를 총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김평일이 핵심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좀 더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신호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김평일이 특별한 역할을 발표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남통일, 특사나 대외경제협력 담당, 혹은 국제관계 특별고문 같은 새로운 직책을 받는 거죠. 이는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카드일 수 있어요. 김평일의 국제적 인지도와 서방 경험을 활용해서 각종 협상을 재개하려는 전략이죠. 세 번째는 김평일의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하고 동시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30년간 준비해온 진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열병식 도중에 김정은과는 다른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예 새로운 정치적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체코에서 15년간 지켜본 김평일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그는 절대 수동적인 역할에 만족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어떤 시나리오가 되든 열병식 후 북한 정치판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먼저 당내 권력 구조가 재편될 거예요. 김평일이 공식적인 지위를 얻으면
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파벌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1인 체제였던 게 김정은 김평일 투톱 체제로 바뀔 수 있어요. 이는 북한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군부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군 장성들 중에는 아직도 1970년대 김평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김평일을 지지했던 세력들의 후예들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어요. 반대로 김정은 충성파들은 김평일의 부상을 경계할 것이고 이로 인한 내부 긴장도 예상됩니다. 국제적 파장은 더욱 클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김평일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중국은 복잡한 심경일 거예요. 그동안 김정은과 구축해온 관계를 재조정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김평일의 실용적 성향과 경제 개방에 대한 의지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북중 경제 협력에 더 적극적일 수 있으니까요. 러시아는 오히려 김평일의 서방 경험을 흥미롭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잘 아는 인물이 북한 정책에 관여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활용할 여지가 있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통한 우회 외교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입니다.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김평일이 대남 업무에 관여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어요. 그의 개방적 성향과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이 경직된 남북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도 재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평일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협상 경험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특히 김평일이 서방 언론들과 30년간 쌓아온 신뢰 관계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30년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체념한 듯 보이던 그가 실제로는 이렇게 거대하고 치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김평일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30년간 국제 정치라는 체스판을 연구하고 자신의 말들을 하나씩 배치하고 상대방의 수를 예측하면서 마지막 결정적 한 수를 준비해온 진짜 고수예요. 제가 15년간 그를 지켜보면서 느낀 건 이 사람은 절대 포기를 모르는 인물이라는 점이었어요. 1970년대 김정일에게 밀려날 때도 30년간 해외를 떠돌 때도 속으로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갈 날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이 김평일을 과소평가했다면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11세라고 오히려 그게 장점일 수 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더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권력 기반이 없다고 10년간 해외에 있었으니까 지지층이 없다고 그것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김평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복잡한 심경입니다. 저 역시 2009년 프라하 공항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었거든요. 김평일 대사처럼 돌아가서 내부에서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택해서 밖에서 진실을 알릴 것인가. 저는 자유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죠. 평양에 남겨둔 아내와 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매일 밤 그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잠이 들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렇게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김평일과의 차이는 이겁니다. 그는 떠나지 않고 돌아가기를 선택했어요. 세장에서 나와 자유를 택하는 대신 세장 안에서 세장 자체를 바꾸려고 한 거죠.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김평일이 정말로 북한 체제를 내부에서 바꿀 수 있다면 그의 선택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수천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제가 밖에서 진실을 외치는 것보다 김평일이 안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게 더 도움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가 결국 권력 개임에만 몰두하게 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땐 제 선택이 더 현명했다고 할 수 있겠죠. 북한 인민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김평일의 복귀와 부상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권력자의 등장일 뿐일까요? 10월 10일 이후 북한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김평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만약 김평일이 성공한다면 북한은 좀 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서방 경험과 국제적 네트워크가 북한을 세계로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경제 개방, 대화 확대, 실용주의적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더 나은 삶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김평일이 실패한다면 북한은 더욱 폐쇄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이 마지막 남은 잠재적 경쟁자마저 제거한 후 완전한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반도 정세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변화에 대비해야 해요. 제가 체코에서 15년간 지켜본 그 남자, 김평일. 그는 단순히 권력을 되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미래를, 김씨 왕조의 미래를 새로 써나가려는 거예요. 30년의 유배를 견딘 그 인내심과 의지력으로 말이죠. 역사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평일이 30년간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그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모든 답은 3일 후 김일성 광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증언을 하는 탈북자를 북한 당국은 절대 가만두지 않거든요. 언제든 보복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한국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 중에서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저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평일의 진짜 모습을, 10년간의 준비 과정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변화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5년간 그와 함께했던 제가 할 일이라고 믿어요.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북한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 후 2025년 10월 10일 김일성 광장에서 벌어질 역사의 순간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순간을 말이에요. 제가 목숨을 걸고 제가 아끼던 사람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은 알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버튼 하나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 북한의 변화를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3일 후 저와 함께 역사의 순간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